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어제 돌연 무산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도 장외 설전도 치열한데요. 윤 당선인 측은 오늘 문 대통령과 회동 관련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회동 무산 이유가 뭔지를 두고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양측이 이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인사권과 관련된 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막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게 또 통상적인 관례고 예.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도 뭐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무산됐다기보다는 어제로 예정됐던 오찬이 이제 연기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출범하기 전에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정입니다만 만남의 날짜와 점심이라는 게 정해져서 이게 보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예. 아마 양측 다 조금 협의 과정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만나서 어떤 내용들을 합의해서 의제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작용해서 연기를 했다는 말을 좀 믿고 싶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지금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청와대 이제 임기 말 이제 강행일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야당 당대표 시절에도 2016년에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예.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것이 수면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과의 무슨 만남의 의제나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정도의 분위기에 대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른바 이제 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청와대 박수영 국민소통 수석이 인사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좀 이렇게 못 박는 그런 좀 선을 그었거든요, 확실하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공공기관 인사가 항상 문제죠. 정권 바뀔 때보다 문제인데 예. 그 대통령 임기하고 이제 공공기관 장들하고 얘기가 잘 안 맞으니까 항상 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주요 공기업이 한 36개 정도 됩니다. 뭐 네. 가스공사니 뭐. 근데 지금 2달 안에 그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하는 인사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당선인 측에서 문제 삼는 거는 아마도 이제 그 밑에 산하단체가 많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가 민관을 빼고 예. 관만 있는 게 예. 민간협력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2달 동안 이루어지는 이제 인사에 대해서 중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오버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관료들도 가고 공무원도 네. 가고 민간 추천도 받고 뭐 전문가들도 가고 그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되는 것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는 하지만은 예.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추천받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중지하라는 것은 결국은 전리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취임 이후에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을 도왔던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산하단체 가려고. 예. 그 취임 이후에 나눠주면 되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그건 이제 꼭 청와대 인사들이 가는 건 아니라 뭐 몇 명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관료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죠. 상당히 과한 욕심이고 또 그거를 정이 그러면은 만나서 조용히 나 조용히 이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랑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 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예. 특히 언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뭐 당선 3월 9일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하여튼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과한 거고 너무나 욕심을 드러냈다. 정치적인 욕심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MB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죠. MB 사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냈을 때 여론조사 나왔는데 제 기억은 한 60% 이상이 MB 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면 당선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하세요.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럽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걸 아마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예. 당선인이
요구하는 거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당선이 요구하니까 차기 정부하고의 현 정부하고의 스무스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저는 여권 내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네. 또 김경수 지사 전 지사 얘기 또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는데 전혀 얘기도 없잖아요, 실제로. 형 2년 받아서 상황인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무궁화 대훈장이 얼마다 그것까지 언론에 내고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입장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모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인사권도 그렇지만은 그런 점들을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상당히 잘못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제 방송에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MB 사면을 하면 김경수 사면이 뭐 확실시 되는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논평이 나오고 발언이 나오는 것이 조용히 물밑에서 추진되어야 될 이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에 일정한 부담을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똑같은 권력의 과도 기간에 했던 요구와 비교해 본다면 전형적인 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공공인사 하지 마라. 그게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그 인사였습니다. 네.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떠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뭐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서 예. 이야기를 또 같이 되받아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 관련해서는 MB 사면의 국민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네. 똑같은 애가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 신분의 당시 YS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 YS가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구속해가지고 이 군사 쿠데타 반란 혐의로 해서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DJ가 가서 먼저 사면을 요구해서 YS가 받아가지고 사면하면서 국민 통합의 첫 단추를 꿰었던 걸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는 어땠습니까?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유린행위라는 대반국가적인 사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는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상처나 암울 이런 것들은 좀 통합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YS한테 요청을 했고 YS가 그걸 받아들여서 결자 해제 차원에서 그 문제를 틀어줬던 거거든요. 예, 저는 예. 그러면서 보면 사면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인 측에서 뭐 김경수를 빠타로 같이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저도 부적절해 보입니다만은 네. 적어도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DJ 때 얘기는 뭐 정확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봐요. 어떤 경우가 다르냐 하면 DJ는 당한 사람이에요. 전두환한테. 그러니까 사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DJ였던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 주겠다.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 요청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한 사람. 이제 다르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경우가 당한 사람과 자기가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기소한 사람이 예. 윤석열 현재 당선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가 다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그런 타협과 통합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려같이 이제 NBA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논란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김규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예를 들면은 사전에 조율할 문제죠. 예. 조율할 문제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단독 회동하기로 했잖아요.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마치 점령군처럼 나와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화근이 됐던 거죠. 화근이.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파악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원래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측근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측근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현 정권과 차기 정권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이양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그러지게 했다. 그러나 아마 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가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도 이거를 잘 넘겨야 되는 거죠. 잘 이양해야 되는 것이고 협의해서 그래야지만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마지막 정리도 되는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도 되는 것이고 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하여튼 출발 자체가 일단 허니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아마 고려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국민 여론에 입각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좀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예. 네, 좀 이런 모습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듭니다. 자, 다음은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자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이게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이제 요구를 했던 거다. 뭐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라든지 이제 정부의 불리한 수사를 무마한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측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검찰 압박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 이 부분을 과도하게 언론에 제기하거나 예. 발언을 하거나 수면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당선인이 절대 그렇게 생각할 뿐이 아니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이 권력으로부터의 중립,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이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 당선까지 된 분인데 자기가 됐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간에 내쫓겠습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한 윤 당선인의 검찰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주위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괜히 긁어굿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타 당선인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진행됐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대선이 선거운동 진행되는 과정에서 숱하게 나왔던 의혹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정당하게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했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은 저는 뭐 굳이 국민의힘 측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임기 2년을 채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좀 수사를 정확히 지휘를 해라. 이런 아마 저는 요구사항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김호수 총장이 저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슨 뭐 친정권 검사들이 한 그 보직은 그건 당연히 법무장관이 새로 들어오면 법무장관이 정기 인사를 통해서 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다. 김호수 검찰총장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는데 이 법과 원칙이라는 게 사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를 해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현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하고 현직 검찰에 있는 고위 간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자신 스스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나오게 된 부분이 명분을 삼았던 것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검찰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에 나왔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죠. 이 예. 뭐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이라 많이 공격했지만 이 내로남불이 전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측근인 권선동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권영세 부위원장도 어젠가요? 공기업과 공공에 있는 임원들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아직 5월 9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봤을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이 누차 강조했던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펼 가능성이 크다라는 대선 기간에 왜냐면 검찰의 예산권을 독립하겠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겠다. 사실상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예. 누구의 통지도 받지 않는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로 하면서 결국 윤석열 당선이 청장 출신이니까 검찰을 스스로 다이렉트로 지휘 감독하면서 예. 자기 인맥들을 다 박아서 한동훈 뭐 검사장 뭐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에 의한 법이라는 건 원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검찰과 지배자들을 위한 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려고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의심이 있는데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예.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마 이제 국민들은 이 문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문제 이걸 굉장히 주시하면서 볼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당선이 이후 집권 이후에 상당히 여론 지지율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발언을 한 것이 이제 기사가 되면서 이 논란이 커지긴 했는데요. 그 발언의 전체 앞뒤 맥락을 보면 예. 앞서서 먼저 제기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이라도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제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먼저 합니다. 하고 예.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의 그 뒷부분만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 이야기 되니까 마치 무슨 점령구처럼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샀지만 예. 저는 앞부분에 명확히 할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공정하게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이 대장동 의혹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국민적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것도 윤석열다운 것이고 그러나 임기를 안 채우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김호수 총장도 그것도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임기를 끝까지 안 채우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이 예. 나가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만큼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김호수 네. 총장이 못 견디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라는 거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으로 관여하겠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예, 예. 수사의 아니, 김 교수님도- 친정권 성향의 수사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고 좀 김 교수님도 알겠습니다. 알았나 그렇게 될 거라 아니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봐도 제가 정치인이라도 전 정권에 사실은 임명을 받아서 전 정권의 친정권적인 협력자세로서 검찰총장을 해왔다면 저는 제가 오히려 제 정치적 미래를 도모한다면 제가 알아서 나가겠어요. 아니 그 야권에서는 성남 FC라든가 울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권도 제가 알고 있는 여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대장동 개발 수사할 때 개발 수사할 때 사실상 성남시만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당시에게 더 씌우기 한 거 아니냐. 실제로 뭐 50억 클럽이라든가 자기 검찰 선배들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나중에 뭐 윤석열 당선 부산저축은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수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특검을 그런 해야죠. 부분들이 그 특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보는 시각이 김호수 총장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친정권 검찰총장이 아니 다 김호수 알지 않습니까? 총장이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김호수 총장 스스로 우리가 그 사람이- 나가라는 게 아니고 김호수 총장이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간 그 후임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다 알고 있고 예. 박범계 장관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권유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점령군으로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겁니까? 김 교수님 말씀이 네. 맞는데 김호수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나 임명된 다음에 과연 진짜 여권 성향의 여권 편향적인 그런 수사만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대장동 개발 사건에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상 정치적으로 불리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특검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아니,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아니. 국민들이 누가 생각합니까?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재명 잠깐만 후보에 얘기를 대해서 들어보세요. 대장동 게이트 불리하게 수사했다고 아니.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왜 그러면은 여권의 확증된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권에서도 왜 확실한 부분들을 대장동 개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왔고 그것을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냐, 특검까지 나오게.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할 때 이게 무슨 여권 중심으로 해서 여권의 정치적 성향으로 해서 수사를 검찰을 제대로 지휘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김호수 총장이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야권의 눈치를 본 검찰총장입니까? 아 이건 전 모르겠어요. 검찰이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라는 이 생각이 내용은 원래 네, 그랬던 여기까지 거지. 지금이라도 김호수 총장이 나가지 말고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의혹들도 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의혹도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저희가 예.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네, 이 내용 여기까지만 보시죠. 하고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 그리고 오늘 인수위원 인선도 마무리됐거든요. 인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그 대부분이 이제 현역 정치인 중심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 전문가 그룹으로 좀 대충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쪽은 이제 안철수 공동위원장과 같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동정부라는 이제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현역 정치인이 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야 될 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과 또 경력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나 공약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인수위 활동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예. 전문가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이 합의에 따라서 제안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세 그룹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좀 많이 합류를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민주당은 실패 재탕이다, 뭐 제2의 MB 정부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인선 어떻게 또 평가하세요?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평가하기 전에 언론에서 평가를 했죠. 이건 MB 시즌 2다. 기초 인수위원회 특히 이제 윤핵관이라 불리는 장제원 또 윤환홍 또 권선동 의원 다 MB 정부 때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분들 아닙니까? 실제로.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 MB 관련 MB 때 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있던 사람, 또 이명박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아마 안철수 쪽 사람들은 24명 중에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옵니다만 이 김도식 서울 정무부 시장이라든가 이태규 의원 6명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인수위 대변인 맡고 있는 맡게 된 그 누구죠? 그 전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MB 측 인사로 이렇게 쭉 인수위원을 했는데 이게 인수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누굽니까? 윤석열 당선이 새 정부라고 불립니다. 예. 과연 인수위를 봤을 때 저는 내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인수위를 봤을 때 이게 새 정부의 움직임이냐라고 평가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태호 인수위원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인수위원인데 김태호 인수위원은 저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 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댓글 공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거로 네, 전 청와대 기획관. 네.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 댓글 공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이 인수위원은 비핵개방 3천을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쭉 관리해왔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문 언론 기사에 나왔을 때는 북한 쪽을 만나서 또 비밀 협상, 머니를 갖고 비밀 협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초라는 것은 이건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판명 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명박 정부는 흡수 통일 정책을 얘기할까지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과거에 이런 사람을 왜 새 정부를 출범할 사람이 새 정부를 출범할 조직이 왜 과거에 이런 사람을 써서 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좀 하느냐. 그래서 저는 최상목 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안종무수석 밑에 있으면서 이 미르재단에 대한 재벌에 종용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국정 안정을 이루어야 되고 국민과 함께 자기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후반기 말기에 가서 모르지만 최소한 초반기에는 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발전돼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이제 약하지 않아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MB 쪽 사람이라든가 박근혜 쪽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거기에 김한길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 분들하고만 얘기를 계속 풀어 나가니까 이렇게 악수가 나오는 게 김태호 전 비서관은 진짜 악수예요. 이거는 저는 인수위원회 이제 이 임명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저는 의문입니다. 부적절했다는 지적 어떻게? 김태호 인수위원하고 이제 최상목 인수위원에 대한 이제 과거 전략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인수위원으로서 이제 검증 절차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제 일단 하기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수위원은 딱 50일짜리 이제 한시적인 업무를 과도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공직 후보자나 무슨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검증의 절차와 같이 이렇게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태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사법적으로 처리가 끝나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아마 MB 정부의 사실상 그 과거에 같이 했던 분들이 윤석열 당선인 주위에 상당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김태호 그 기획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해서 등용한 것 같은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최상목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논란이 돼서 있었습니다만 기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인사검증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수위원이 50일짜리 한시적인 과도기 예, 예. 업무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부를 출범한다고 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좀 중도지향적이고 좀 더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그런 좀 협치가 가능하고 통합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식의 어떤 인선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예. 뭐 그 두 분 빼고는 사실 제가 볼 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두 인물들은 새 정부 내각의 임명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건 제가 모르죠. 또 이제 네. 내각에 가려면 또 청문회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건 아마 그 당선인 측에서 아마 그건 고민을 해서 또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누가 할지에 관심인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권영세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 또 이제 계속해서 앞서 많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의 지지를 갖고서 네. 탄생할 5월 9일 탄생할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선거 기간에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누누이 이제 지적된 부분이가 포스트 정권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 그게 없다. 그 뭐냐 도대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신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선거 기간 중에 비판적으로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라든가 민주당이 지적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뭐 장제원 실장을 또 그대로 임명한다. 또 뭐 권선동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다. 그게 좀 여론이 별로 반영이 안 좋으니까 그럼 좀 무난한 권영세 의원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새로운 정부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그 당선인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그죠? 그리고 향후의 국정 방향 이게 맞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근한 예로 DJ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김중권 전에 TK 쪽 인맥을 써서 통합형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국정 안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그러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부에서만 자꾸만 그 내부에 그 실력 있는 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형적인 입장을 좀 가져서 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예. 새 정부 탄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비서실장 물망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세 분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세 분 다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가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가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제도적인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언론에서 이것저것 하마평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제원 비서실장을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한 것은 2개월의 짧은 기간이고 그때는 정말 당선인과의 호흡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의 역할을 좀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처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비서실장 그대로 옮겨갈 것인지는 제가 봐도 그렇게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은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도 윤핵관이 다 들어가면 되겠느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당당하게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차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저는 비서실장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제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 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그다음에 차분한 성격의 이제 보좌가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권영세 의원 역시도 용산에 지금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직을 버리고 가면 사실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용산이 간단한 데가 아닙니다. 예. 의석 한 석이 지금 부족한데 그걸 버리고 또 거기에서 용산에서 그러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난 21대 총선에도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다음 이 정식 출범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정말 세간에 관심이 있을 텐데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믿고 신뢰할 만하면서도 통합과 협치, 그리고 중도의 지향성과 외연의 확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대범하고 포용적인 인사를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좀 팁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럽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있는 이런 경우 0.73% 차이면요 아마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대연정을 이건 해야만 국가 정권이 유지되는 안정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만약 그걸 못하면은 대연정이라든가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동의안 들어가야죠. 국회 장관 청문회 들어가야죠. 각종 입법 법률. 민주당이 지금 170석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고민. 내부에서의 실력이 있는 측근들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인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국무총리도 좀 마찬가지로 봐요. 그래야만 이게 협력하면서 이게 통합이고 협치죠. 그냥 레토릭만 협치하겠다, 협력하자.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 여소야대 됐던 그 민정당 노태우 시절에 예. 정계 개편하는 방법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앞으로는 전망입니다만 그거 외에는 상당히 원만한 국정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정계 개편이 무리가 많잖아요. 초반에 좀 그러한 비서실장, 총리, 뭐 장관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진짜 성공한 정부로 나중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팁을 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잠시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비대위가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하죠. 지금 윤호중 비대위를 놓고서 지금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좀 정신 차리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4년 내내 4번이나 전국 선거에서 연패를 당했습니다. 왜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망해가는 또 힘들고 국민들로부터 퇴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으로 자기 이해관계만 챙긴다면요. 국민들이 그걸 정확히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불성설이거든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은 원내 지도부이고 지금 선거를 치렀던 핵심 선봉에 섰던 분이고 과거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 해놓고 유성정당 만들었던 분이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과 그 저항이 많았던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 반대 그룹에서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비대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미 대선에서 패배한 분이고 물론 아슬아슬하게 졌다고는 합니다만 예.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재명 비대위로 다시 하자는 건 한국 정당 정치사에 있었던 적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재명 비대위를 주장하는 친명 그룹 의원들하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를 고집하거나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친문 내지는 친문이 대부분 친낙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그룹 사이에 제가 볼 때 8월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는 물밑에서 그런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저는 그 이권 관계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가 그 탄핵당한 다음에 친박 비박끼리 그 물밑에서 똑같이 싸웠던 것처럼 그런 꼴사나운 꼴을 본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참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네, 좀 짧게 네. 민주당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결국 민주당 내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 정파들 간의 결합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름도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진짜 쇄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개혁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0.73% 차이는 민주당이 이뻐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중적 지지고 이 대중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쉬었다가 지방선거는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8월 전당대 때 당대표로 선거에 출마하는 코스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